제30대 뉴저지 한인 회장을 뽑는 선거가 다음 달 9일 치러집니다. 오늘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의 방출을 명령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유럽 각국은 다시 봉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유럽과 같은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도 장기적인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유지, 보수, 보안, 보육 부문 근로자 32만여 명이 $15의 시급을 받게 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30대 뉴저지 한인 회장을 뽑는 선거가 다음 달 9일 치러집니다. 오늘은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는데요. 김일선, 이창원 두 후보는 서로 다른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자 토론회. 각 후보는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기호 1번 김일선 후보는 살맛나는 뉴저지, 일자라는 후보를 내세우며 동포사회를 위해 울타리 역할을 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자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런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뉴저지 내 한인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한인단체가 풀뿌리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응집되어서 기호 2번 이창원 후보는 강한 새바람을 내세우며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차세대 한인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인사회가 더 강해져야 되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세분이랑 1.5세, 2세 딱 힘을 합쳐서 모여서 우리 한인사회를 강화시켜야 봅니다. 보다 적극적인 한인회 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창원 후보는 기존의 기금모금 행사 외에 고펀드미를 통한 재원 마련을 말했고, 김일선 후보는 주정부, 연방정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아무래도 고펀드미 페이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누구나 어떻게 기부를 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요. 누군가 5불이든 10불이든 20불이든 1000불. 뉴저지 정부하고 더 나아가서 연방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하는데 그저 우리가 정부한테 지원해달라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부 측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고 한인 사회가 미국 사회 내에서 의미 있는 커뮤니티라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정부로부터 한인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김일선 후보는 한인회관 건립, 한인회 한국 지부 설립 등을 약속했고, 이창원 후보는 미래를 위한 변화를 강조하고 자신이 그 첫 발을 내딛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일선 후보는 이창원 후보 측 인사로부터 후보 사퇴를 제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에서 사퇴하면 등록 공탁금에 해당하는 $20,000를 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선관위 측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선거 운동 시작 전의 일이어서 공식적으로는 문제를 삼지 않겠다며 양 후보 측에 공정선거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패널은 월드옥타 뉴저지 지부 손호균 회장, 뉴저지 네일협회 손종만 회장, KBN 김병국 보도국장, 한국일보 서한서 기자가 맡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의 방출을 명령했습니다. 중국과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공조로 전략 비축유 방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3.40로 1년 전보다 배가 오르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10월에 연 6.2%로 31년 내 최대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하루 석유 수요는 코로나 전에는 1억 배럴을 육박했지만 코로나와 함께 10% 넘게 감소됐고, 이에 따라 오펙 플러스는 평소 담당하던 하루 5천만 배럴의 석유 수출 및 공급 규모를 1,000만 배럴 가까이 줄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석유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해 1억 배럴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 등 오펙 플러스에 증산을 요청했지만 수출국들은 8월부터 한 달 간격으로 하루 산유량을 40만 배럴씩만 증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정부는 아시아의 주요 소비 국가들인 중국과 한국, 일본, 인도 및 영국과 공조해 다 같이 전략 비축유를 각국의 정유사에 대여 형식으로 판매하는 동시방출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략 비축유 5만 배럴의 방출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텍사스주와 루이지나주의 걸프만 해안에 소금, 돔, 동굴 안에 비축되어 있는데 현재 약 6억 500만 배럴에 달합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 공조로 방출될 석유는 1억 배럴이 넘을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 한국 등의 전략유 공조 방출이 지금부터 한 달 동안 6천만 배럴이 이뤄진다면 하루 200만 배럴이 증산되는 셈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유럽 각국은 다시 봉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유럽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의존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유럽 각국은 재봉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2일부터 전국적인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고 독일도 코로나 환자 입원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역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런 봉쇄 조치를 취하는 대신 백신과 치료제에 의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경제를 멈추지 않고서도 어떤 식으로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며 현재 82%의 사람들이 백신을 한 번 접종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매주 백신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백신과 부스터샷 그리고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의 지속적인 사용을 촉구했습니다. 미 전역에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사람들 중 6천만 명 이상이 아직 미접종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월 말부터 거의 3주 동안 7만에서 7만 5천 명 사이를 기록해왔습니다. 하지만 존스홉킨스대가 집계한 지난 21일 기준 7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거의 9만 2,400명으로 전주보다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바이오엔텍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12세에서 15세 청소년에게도 장기적인 면역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상시험 대상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었고 6개월 동안 심각한 안전성 문제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제약사 화이자가 12세에서 15세 연령 2,228명을 대상으로 벌인 후기 임상시험 결과 코로나19 백신을 두 번째로 접종한 후 4개월 이상이 지난 뒤에도 면역 효과가 100%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은 12세에서 15세 청소년 2,228명에게 화이자 백신을 두 차례 투여한 뒤 7일에서 4개월 동안 추적 관찰한 최근 임상시험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는 실험 참가자 가운데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모두 위약군에 속해 있었다고 밝혔고 효능은 성별과 인종, 비만 정도 등에 걸쳐 일관되게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차 접종 완료 후 최소 6개월 동안 관찰한 개인에게서 심각한 안전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알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어제 성명을 통해 세계보건업계가 글로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이번 임상시험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백신이 크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는 이번 시험 결과를 내세워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자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정식 사용 승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12세 이상에 적용하는 백신 투여 용량을 30 마이크로그램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승인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방 공무원 가운데 90% 이상은 최소 1회 접종을 마쳤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35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90% 이상이 최소 1회 접종을 마쳤고 약 5%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접종기간 연장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까지 포함해 연방 공무원의 접종 의무화 준수율은 95% 수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률이 정체 현상을 보이자 지난 9월 연방 공무원과 연방 하청업체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건강이나 종교상 이유의 예외는 인정했습니다. 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75일 접종기한의 마감일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하청업체 직원의 경우 준수 마감 기한이 내년 1월 4일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기관별로 연방수사국 FBI 99%, 연방항공청 99%, 관세국경보호청 98%, 국세청 98%, 교통안전청 93% 등의 준수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방부는 지난 1일 현역 군인의 경우 97%가 최소 1회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접종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5일간 상담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에 대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14일 이내에 정직 처분을 받지만 1회차 접종을 하면 이 징계는 중단됩니다. 그래도 접종하지 않거나 면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면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연방 공무원의 접종률은 미 18세 이상 성인의 최소 1회 접종률 82.1%, 접종 완료율 70.9%보다 높은 것으로 백신 의무화가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유지, 보수, 보안, 보육 부문 근로자 32만여 명이 $15의 시급을 받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내년 1월 30일 이후 시작되는 모든 연방계약에 $15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의 최저시급을 $10 95센트에서 $15로 인상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새로운 급여 하한선은 내년 1월 30일 이후 시작되는 모든 연방계약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연방정부에 의복을 납품하는 의료업체 종사자와 연방정부 토지에서 일하는 가이드들, 일부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시간당 $15로 오릅니다. 2024년부터 연방정부 계약에 따른 팁을 받는 노동자들도 같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마티 월시 노동장관은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들은 필수적인 근로자들로 연방정부 건물 유지 보수와 청결을 담당하거나 아이들을 돌보고 미 전역의 도로와 다리 등을 보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규정은 연방정부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노동부는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32만 7천 명의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보성향 경제정책연구소의 벤 지피러 이코노미스트는 공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다른 부문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전했습니다. 2020 대선이 사기 조작이라며 투표기 제조사와 페이스북 등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냈던 변호사 2명에게 상대방 법률 비용을 전액 부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경험 있는 변호사라면 이런 소송은 내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지법의 라이드 노이라이터 치안 판사는 콜로라도주와 미시간주 변호인인 2명의 원고에게 무의미하고 정당화하지 못한 소송으로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상대방의 법률 비용 $18만 7천 달러를 전액 부담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변호사 2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2020 대선이 사기 조작이라며 투표기 제조사와 페이스북 등에 거액의 민사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선 총투표자 1억 6천만 명의 집단 소송 형식으로 이들 피고에게 총 1,6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노이라이터 판사는 21페이지의 판결문에서 이 소송은 일반 사람들 중 속기 쉬운 자들을 조종하고 세상에 불안을 조성하고 조장하기 위해 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변호사는 이들이 피고로 지목해서 법정에서 반박 주장을 해야 했던 미시간주 당국에 $4,900, 펜실베니아주 당국에 $6,162, 페이스북에 $5만 달러, 페이북 지원을 받는 선거개혁 민간단체에 $62,930, 그리고 대선 때 사용된 전자투표기 제조사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에 $62,930를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판사는 변호사와 원고들이 항소할 경우 그 기간에는 지불을 보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3년 뒤 있을 재선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꾸준히 재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고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각종 추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출마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출마하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참모들에게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는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다른 민주당 지도자들을 점검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어제 의회 전문지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2년 사이에 재출마 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소식통들은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그가 재선에 출마할 것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최근 몇 주 새 지지율 하락 때문에 재출마 의사에 대한 추측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선할 경우 82세로 새 임기를 시작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1차 임기를 시작할 시점에도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었습니다. 또 최근 몇 주 새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불만이 커지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한편 더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출마하려는 생각이 더 강해졌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3월 치러지는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자 수는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부터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21일 마감 기준 재외선거인 157명, 국외 부재자 1,616명 등 모두 1,773명이 한국 대선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신고 신청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신고 신청이 1,120명, 63.2%로 가장 많았고 공관 방문 접수 337명, 19%, 순회 접수 316명, 17.8%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영구 명부에 등재된 1,725명까지 합산하면 신고 신청을 마친 유권자 수는 3,498명으로 뉴욕 일원 전체 재외선거 추정 유권자 수 15만 9,999명 대비 등록률은 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는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뉴욕 총영사관의 6층 민원실이나 우편, 한인마트 등에서 실시되는 순회 신고 신청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H마트 베이사이드 지점에서 신청 접수를 받았고 내일은 오후 1시부터 5시 한양마트 롱아일랜드 지점, 28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까지 뉴저지 온누리교회,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퀸즈 한인교회,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퀸즈 프라미스 교회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30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H마트 리치필드 지점 등에서 실시됩니다. 뉴욕주 하원이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성희롱 혐의를 포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탄핵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증거를 발견했고 직업윤리 위반 등도 사실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뉴욕주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해 8개월간 수행된 쿠오모 주지사에 대한 총 63페이지 분량의 탄핵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성희롱 혐의에 대해 압도적인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전 주지사가 적대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여러 차례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희롱 외에도 주지사로서의 직업윤리 위반과 요양원 사망자 수 조작 등 그간 의심됐던 혐의에 대해서 상당수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이메일, 문자메시지, 사진, 비디오 등 무려 60만 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쿠오모 전 주지사가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월 발표돼 쿠오모 전 주지사의 사임을 촉발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발표와 거의 비슷한 결론입니다. 또 보고서에는 주 검찰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12번째 피해자의 피해 증언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에 대해서 전 주지사 측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주 검찰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주 하원 측은 전 주지사 측이 제출한 문서 어떤 것도 이런 결론을 뒤집을 만하지 않았다면서 탄핵 조사를 수행한 로펌의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아마존 CEO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자선 활동을 활발하게 펴고 있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설립자가 오바마 전 대통령 재단에 1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베이조스는 기부금 대가로 오바마 대통령 기념관에 지난해 숨진 흑인 인권운동가 존 루이스를 기념하는 광장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및 재단이 미래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카고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오바마 대통령 기념관은 도서관, 박물관, 운동센터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규모의 제2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테일러시에 건립되면 1,8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반도체 생산은 2024년 말 이후 시작될 예정입니다. 테일러시는 처음 10년 동안 최대 92.5%의 재산세 감면에 해당하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의 미국 첫 번째 파운드리 공장인 텍사스 오스틴시 인근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공장과 도로 등을 포함한 전체 부지 규모는 기존 오스틴 공장보다 4배가량 넓게 조성됩니다. 로즈 장학재단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장학생으로 미국 신청자 826명 가운데 32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학생은 22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재단은 뛰어난 리더십 가능성을 보인 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했다며 균형이나 다양성 등은 선발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즈 장학금은 영국 사업가 세실 로즈가 1902년 유산으로 남긴 재산으로 운용됩니다. 1904년부터 미국 장학생을 선발하기 시작해 현재 세계 60여 개국에서 매년 102명을 선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오픈도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학년도에 해외에서 공부한 미국인 학생 수는 총 16만 2,633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 유학생 중 90%가 넘는 14만 7,345명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학점을 인정받는 수업을 들었고 나머지는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이 유학지로 가장 선호하는 곳은 유럽으로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순이었고 한국을 택한 학생은 1,942명으로 전체 17위에 올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